일단 트럼프 대통령 뭐 전 세계에서 욕먹고 있죠. 대내외적으로 변명을 좀 한다면 왜 그러는지, 모스크하고 같이 왜 강난에 관세 칼춤을 추는지 그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경제적인 위기 때문입니다. 패권 장악, 이것보다 사실은 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영국이 그랬듯이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금융자본으로 전환을 하고 제조업은 밖으로 나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1인당 GDP가 8만 5, 6천 불 되거든요. 우리가 그 3분의 1 좀 넘죠. 3만, 우리가 한 6천 불 정도 되나요? 중국은 한 12,000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밸류 체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보내니까 이윤이 들어오니까 기업은 부자가 될 수 있어도 돈은 들어와도 결과적으로 이 일자리,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소득 수준은 높아지지만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가는 게. 그나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이 두 개를 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게 독일과 일본 정도인데, 자, 이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쌍둥이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미국이 1년에 총 GDP가 한 30조쯤 되거든요, 달러로. 그런데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을 정해놓거든요. 이게 36조 1000억 달러인데 이미 1월 달에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디폴트죠, 사실은. 왜냐면 이 상한선을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거든요. 근데 미국 재무부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거든요. 운용자금이. 요걸로 버티고 있어요. 이것도 5월이면 끝나거든요. 원래 10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머스크가 5월까지 예산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게 바로 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이자만 해도 1년에 조 단위거든요. 달러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국가 부채 한도를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려고 이 의회하고 싸우는 게 그게 일상입니다. 트럼프도 올리려고 그래요.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리면 언젠가 터질 거 아니에요. 또 고금리니까 이 1조 달러 내외의 국채 이자만 지불하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 다음에 무역 적자도 매년 1조 달러 내외거든요. 이게 쌓이면 폭발하는 거고, 사실은 엄밀히 보면 미국 경제의 위기고 세계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 생각에서는 아마 5천억에서 한 1조 달러 내외로 관세를 올리면 세금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당장 줄죠. 그 다음에 관세를 미국에 생산하면 안 내니까 미국으로 제조업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의 정책을 취하게 되면 경제 전쟁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미국이 강하죠. 강달러였으니까. 그럼 환율 경쟁에서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러면 강달러가 되고 전 세계 자본이 미국의 국채를 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제조업을 살리고, 머스크는 연방 예산 7조 달러쯤 되거든요. 여기서 1조 정도를 줄이겠다, 5월까지. 이래서 이제 무차별적인 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 생각대로 된다 그러면 그건 낭만적인 동화가 되겠죠. 경제 전쟁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 CEO로서 국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경제인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관세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각국의 국내 정치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세 전쟁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 이 각국에 있는 정권들이 실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기반을 상실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유권자 문제로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멕시코의 시인바움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에 저항하면서 지지율이 급등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진핑 같은 경우 이게 국내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국내 정치 문제로 가니까 트럼프에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공동전선까지 구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방향성은 옳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 거칠고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의도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은 풍요의 나라거든요. 그건 대량 소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거든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아프리카 최빈국에 비해서
아마 미국 소비자들이 거의 수십 배에서 100배까지 더 많은 소비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값싼 물건들을 수입해다가 소비하는 거거든요. 2024년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으로 2.8%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도 강달러니까 수입을 해서 소비가 경제를 견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거고 그게 미국 국내 정치 안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관세는 인플레를 유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입 물품에 세금을 매기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폰 하나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생활이 악화되죠.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본인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미국 국내로 데리고 온다고 다시 리쇼링 하는데 미국 GDP가 1인당 8만 6천 불이니까 올 리가 없죠, 인건비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이라는 걸 줘서 공장을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까 이렇게 유인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권은 그 보조금도 안 준다는 거거든요. 올 리가 없죠. 거기 또 하나 패착은 뭐냐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추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불법 이민자들은 사실은 뭐 올바른 건 아니지만 미국 내 저임금의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쫓으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미국 이 경제의 악화를 초래하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뭐 트럼프는 뭐 과도기적인 비용이다, 뭐 곧 아름다운 일이 될 거다. 유권자가 기다려주지 않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한 10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대한민국 경제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참으면 되니까. 그러나 유권자는 기다리지 않거든요. 어느 유명한 미국 정치인이 한 말인데 유권자는 사냥꾼이 기르는 사냥개와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냥꾼과 정말로 동고동락을 하지만 며칠 밥을 안 주면은 사냥꾼 손을 무는 개 로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정의 평온 이걸 지켜주는 게 정치거든요. 그걸 지켜주는 게 국가고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일에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민심이 싸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벌써 트럼프 아웃이라는 캠페인이 대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사실은 참아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 미국 소비자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 이건 유권자의 민심인 거고 내년이면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2년마다 중간선거라는 게 치러집니다. 그거는 미국 상원 하원,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바꾸고 하원은 미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거든요. 전체를 바꾸거든요. 보통 이 중간선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이 되는 거고 현직 대통령들의 무덤이에요. 이 중간선거는. 이기가 쉽지가 않죠. 성과가 안 나니까.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 중간선거에서 전패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관세전쟁에서 상대국들이 공화당의 텃밭이 아픈 부분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V 곡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기적인 충격이면은 경제가 하락할 거다. 그러나 바로 반등해서 V자로 갈 거다. 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제의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L자로 갈 수도 있거든요. 내려갔다 그냥 바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 V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어지냐에 따라서 V자냐 U자냐 L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V자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U자 아니면은 L자형의 경기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은 제 판단으로는 L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L자는 그 내려간 부분의 면적이 국민들의 고통이거든요. V자는 좁죠, 면적이. U자는 좀 넓죠. L자는 무한정가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건 정치 문제를 비화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까지도 발의될 수 있다. 이미 그런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원에서 제의하고 발의하고 그리고 상원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삽입만 되면 아주 쉬운 게 미국의 탄핵이거든요. 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의 민심 그 다음에 각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양상은 트럼프의 초기 구상과는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고 결국 미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러나 관세 전쟁이 한국만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25%고 일본이 24%니까 우리가 무역 흑자가 일본과 한국이 거의 6, 700억 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했을 때 1% 차이는 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이런 데들이 모두 우리보다 관세를 더 세게 받고 있거든요. 크게 불리한 건 아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론자는 아니지만 한국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것이 오바마는 피보트 아시아라고 그래서 리밸런싱, 중국을 잡기 위해서 아시아를 중시하고 미군 해외 전력, 해양 전력을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중국 잡겠다는 게 오바마 때 본격화됐죠. 근데 오바마 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이게 터진 직후 그 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휘청거리면서 뭐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였으니까요. 중국을 잡을 기회를 놓쳤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들어와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개념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는 중국과 왼수니까 서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면 중국을 봉쇄할 수 있으니까.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의 모든 걸 부정했지만 인태 전략은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2기도 중국을 궁극적으로 잡겠다는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중국을 잡을 수 있는 아시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하기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역량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각종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함정 척수가 해군 한 295척 정도 되거든요. 주요 전함이. 근데 중국은 370척 이상이거든요. 이미 척수를 밀려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함정 척수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분쟁이 일어난다면 해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이 지금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괴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라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만드는데 7년에서 9년이 걸리거든요. 중국은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2년에서 3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품질은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조선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중국이 선박을 찍어내지만 사실은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아니에요. 고부가가치 선박들 예를 들면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석유 시추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국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축함 같은 호위함 같은 고품질 필요로 하는 함정들은 한국이 탁월하게 만들어 찍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국이 최초로 미국의 군수보급함을 수리해서 넘겨줬는데 미국이 지금 입이 귀에 걸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던 이상의 품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수리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수리해내거든요. 심지어는 너무 노후화돼서 오래돼서 사라져버린 부품 설계도가 없는 것도 한국이 다 만들어내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해양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함정 건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왜냐면은 US 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하느니 마느니 상황인데 다 연관 산업이거든요. 그냥 조선소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밸류체인이 금방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도 오방국과 협력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조선업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한국 조선업을 본 적이 있어요. 와서 아주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보면 우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에너지 패권을 노리고 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스관까지 탐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지금 사우디에서 계속 러우 전쟁 휴전 회담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에너지망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미국이 중동을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뭐냐면 지금 알래스카 북서면에 있는 거대한 가스전이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스전을 개발을 해서 이걸 어디로 빼느냐. 아시아로 빼면 일본, 한국과 아세안. 그 다음에 북극해, 녹고 있는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빼면 유럽에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스 해협이나 아니면은 말라카 해협 이쪽 중동의 위험한 지역, 수에즈, 호르무스, 물라카 해협 이런 병목 현상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또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캐나다 거쳐서 미국까지 연결해서 쓰겠다는 건데 이 건설 능력이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구상, 트럼프의 세계 전략에서 아주 핵심적인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다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우 전쟁은 사실은 일진일퇴예요. 크게 보면 러시아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양측 다 상대방을 패퇴시킬 능력은 없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뚫리게 되면 유럽이 뚫리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열세에 놓이게 되면 서방과 미국이 무기 지원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인민군이 파병이 되니까 그때 바이든 정부가 그토록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던 에이테킴스, 그 다음에 스톰시, 영국의 스톰시도 이 사거리가 에이테킴스는 300이거든요. 이런 러시아 본토 내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허용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치고 들어오면 서방과 미국이 무기를 더 주고 전선을 안정화시키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고 들어가면 서방과 미국이 말려요. 왜냐? 그럼 푸틴이 핵단추를 누를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휴전 논의가 있으면서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지원이 좀 미온적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드디어 궁극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타우루스. 이건 사거리가 500km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이거든요. 이것도 허용할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만약에 타우루스를 공급하게 되면 모스크바까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주요 러시아의 후방기지는 다 때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선은 사실상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뭐 계속 유튜브에서 뭐 어디가 일방적이다. 그거는 소규모 전투, 고지전 차원인 거지. 물론 뭐 평원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가 압도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부 러시아가 진격하면 우크라이나도 진격하고. 이게 반복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병력이나 이런 면에서 우세하니까 전장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전투가 격화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발 휴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발 종전 논의가 있었는데 종전은 어렵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고 남한 면적입니다. 이걸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충돌하니까 종전은 어렵죠. 지금은 휴전으로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 휴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휴전을 하게 되면 마지막 자국의 병사가 있는 그 지역이 국경이 돼버리니까 한 채의 땅을 더 뺏기 위해서 지금 전투는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젤렌스키는 휴전을 빨리 하고 싶어 하고 푸틴은 본인들이 유리하니까 좀 이제 질질 끄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나 트럼프가 푸틴한테 준 시간은 4월 말까지다. 만일에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푸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돈 들어가는 걸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푸틴 손 들었다. 필요하면 젤렌스키 손 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수출품의 60%가 석유, 가스입니다. 여기에 관세를 매기겠다.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25%. 뭐 25% 관세가 뭐 센가? 근데 이게 그냥 관세가 아니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매기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도 매기지만 러시아의 석유를 사가는 나라한테 매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우리가 러시아의 석유를 사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품을 보낼 때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4월 말까지거든요. 푸틴한테 준 시간이. 그럼 중국이나 인도가 지금 가스 석유를 러시아에서 싼값에 사가는데 그러면 중국이 만일에 사가는 게 확인이 되면 중국이 25% 관세를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도 무작정 버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푸틴은 안전하죠. 푸틴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7, 80%의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우 전쟁도 러시아 국민들은 지지해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이 있는 전쟁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전쟁이고. 왜냐하면 푸틴의 권력의 핵심은 뭐냐면 러시아인들의 상실감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세계 최고의 양강을 구도를 형성했던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인들은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 그냥 일반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몰락했다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그레이트 러시아 외치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자기들이 소련 시대로 돌아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고유가 시절 푸틴이 들어서면서 고유가가 형성이 되면서 러시아에 막대한 오일머니가 들어왔거든요. 이걸로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사실은 푸틴이. 그리고 먹을 거 사다가 풀어주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고 착각을 한 거죠, 지금. 산업은 없는데. 이게 이제 푸틴 집권의 배경이고 러우 전쟁의 배경이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뿌리는 같고 오랫동안 러시아 영향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정체성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의 영역 뭐 조폭들 말로 나와버리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러시아가 충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전쟁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왜 빨리 젤렌스키를 굴복을 혹시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점령한 상황에서 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푸틴은 권력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는 젤렌스키죠. 왜냐하면 젤렌스키는 지금 전쟁 직전의 지지율은 23%밖에 안 됐어요. 부정부패로 얼룩졌었고 정말 코미디언 출신답게 정치도 코미디언처럼 했거든요.
집권한 이후에 자기 코미디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무려 30여 명을 국가요직의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우리를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나라가 돌아갈 리가 없죠. 그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거든요. 전쟁 터지고 나서는 지지율이 90%가 올라갔어요. 나라를 지키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보면 틈만 나면 젤렌스키 텔레비에 나오거든요. SNS 하거든요. 군복 입고. 그거 다 대변인들이 하면 되거든요. 다 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마케팅의 아주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그게 본인의 정권 유지의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2월 28일 날 트럼프하고 싸운 것도 싸우고 나서 국내 지지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지금 젤렌스키는 이미 임기가 지났어요. 지난해 5월이 대통령 임기인데 지난해 3월에 선거를 했어야죠. 근데 계엄, 전쟁 중에는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잘루즈니라고 그래서 젤렌스키 최대의 정적,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군인이었어요. 싸움도 잘했고. 근데 이 사람 지지율은 거의 90%에 육박해요. 신뢰도가. 쫓아냈죠. 쫓아내 지금 영국 대사로 지금 쫓겨가 있는데, 그럼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영토 5분의 1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지금 속이 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푸틴을 최대한 골탕 먹이는 상황에서 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가 무리를 좀 많이 하죠, 전쟁에서. 따라서 푸틴과 젤렌스키는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탓이 아니다, 바이든 탓이다가 옳다고도 할 수 없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직전에 침공하는 날짜까지 맞췄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 2월 16일 날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은 피해서 푸틴이 침공했겠죠. 그러면 전쟁이 확실하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원인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심장부가 바로 뚫려요. 경기도가 북한하고 동맹 맺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푸틴이 이걸 용납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토 가입이라는 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고집을 안 했다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과거에 냉전기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던 동유럽, 심지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 연방이었거든요. 여기도 다 나토 가입했거든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모두 나토에 가입했거든요. 우크라이나만 남았거든요. 벨라루시랑. 벨라루시는 푸틴이랑 자웅동체니까 두 독재자끼리. 그러니까 나토 가입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했다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젤렌스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역사라는 건 가정은 없지만. 그러니까 트럼프는 본인이었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목표는 전쟁의 조기 종식이에요. 누가 유리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젤렌스키를 지원하면 빨리 끝난다 그러면 젤렌스키 지원할 거고, 푸틴을 지원하면 빨리 끝난다 그러면 푸틴을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누가 아닙니다. 젤렌스키도 푸틴도 나토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빨리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2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에서 싸우니까 무기 공급을 중단해 버렸어요, 정보랑.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던 쿠르스크가 다 뚫렸어요. 거의 다 뺏겼습니다. 5, 6, 7%까지 뺏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광물 협정한다고 그러니까 무기 공급을 다시 줬거든요. 그때는 또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밑에 있는 벨고로드라고 하는 러시아 땅을 또 침략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푸틴이 이제 휴전에 미온적이니까 이제 세컨드리 보이콧, 석유, 가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만일에 휴전이 안 되면 트럼프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다. 트럼프든 젤렌스키든.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가 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때 시진핑도 초청을 했어요. 푸틴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김정은도 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푸틴은 러우 전쟁 승리를 선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게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들이 전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거의 휴전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두고 봐야 되지만, 따라서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고 아마 4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휴전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있는 조한범이고요.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